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곰곰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뉴미디어 국장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콜콜의 이슈 작부 조한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 강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네, 홍 기자님은 뭐 없나요?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 네. 용기가 안 나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 지금 좀 늦어졌어요. 원래는 이 국힘 2차 경선 결과를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같이 라이브를 보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해도 이게 끝나질 않아서 예, 국민의 의뢰부터 시작해서 아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주섬주섬 종이에 든 걸 꺼내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다 끊었어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분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도저히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다른 이슈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고 결과가 아직도 김문수 후보 얘기하고 계시나요? 설마? 네, 맞아요. 잘했다. 우리 먼저 시작하기 현명했네. 잘한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중간에 NG가 한번 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촬영을 인사부터 하는 건데 네. 아직도 김문수 님께서 지금 발언을 끝나셨다. 하고 계십니다. 아, 네네.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처음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 분이 또 남아 계셔서, 저희가 빠르게 다른 이슈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러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중간에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해볼까 해요. 조한무 기자가 네. 준비를 하셨죠. 윤석열이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하네요. 네. 윤석열 또는 국힘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을 알박기 하려는 시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이제 방통이죠. 이진숙의 방통위. 야. 여기가 이제 EBS 사장 임명을 놓고 막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통위가 최근에 EBS 신임 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신동호. 네. 신동호가 이제 MBC 아나운서 출신이고요. 네. 그 이분이 보니까 2020년 총선 당시에 그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이었는데 네. 여기 공천 신청도 했었고 그 이제 결국에 출마는 못했는데 그 이후에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맡았더라고요. 이렇게 그쪽 사람들을 이제 네. 심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요걸 이제 이분을 임명을 했을 때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요게 지금 2인체자잖아요. 2명밖에 없는. 그죠. 그 상태에서 신동호를 임명한 것은 이제 절차상 하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임명 효력을 이제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히니까 이진숙이 또 뭘 했냐면 지금 현재 EBS 사장 있잖아요. 네. 김유열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임 임명해놓고 거기에 막히니까 현재 있는 사장에 대한 임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김유열 사장 임기가 일단 끝났는데 그 직무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진숙 본인의 임명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그 임명권이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절차상 부적절하다라는 거잖아요. 2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김유열 사장의 그 직무 유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임기는 끝났지만? 예, 임기가 계속 끝나도 가는 게? 예.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이진숙만 이제 이 자기 사람, 시뻘건 사람을 이제 몰아넣으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루트를 이제 바꿔가면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고 법무부에서도 네네. 비슷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박성재 장관이 그 법무부 감찰관하고 네. 대검 감찰부장 후보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 직책이 네. 근데 법무부 지금 박성재 장관은 지금 갔다 왔죠. 갔다가 복귀를 했죠.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나온 겁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요 두 개 직책, 그러니까 감찰관하고 대검 감찰부장이 어떤 자리인지 보니까 사전적으로 검사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감사 감찰을 전반을 지휘하는 자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내부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한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어. 그 조국혁신당의 검찰 저격수가 있잖아요. 박은정 의원. 네. 박은정 의원이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에서 그동안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과 윤석열의 내란에 부역했던 검사들에 대한 역사적 청산을 담당할 기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오, 그러네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박성재 법무부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 불안한 거고. 아, 이거 스스로 온갖 내란 당시에 있었던, 우리가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 검찰 내부에서 분명히 이건 개입됐을 것이다.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많았는데, 그걸 오히려 청소하는 역할을 해줘야 할 수도 되는데. 이게 스스로 이제 덮으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예, 그렇게 있겠네요. 됩니다.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한 얘기가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요 자리에 친윤 검사 출신을 앉힘으로써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친윤 검사 거길 가면 내란에 부역했던 검찰을 제대로 감찰할 기를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일단 징계 대상들인데 다. 그러니까. 아니 일단은 누가 가더라도 박성재 지금 장관이 보내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미심쩍고 어떤 전적이 없는 분을 보낸다 하더라도 굳이 왜 박성재가 여기다가 이걸 구성시켜서 임명을 하는 게 그렇죠. 좀 이게 납득하기 어려워요. 일단 네. 이거는 후보자를 접수를 받는 방식이고 거기서 이제 고르는 건데 구체적인 친윤 검사, 그러니까 거론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구냐면은 이영림 춘천지검장. 이 낙점됐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라는 얘기를 이제 박범계 의원이 하셨더라고요. 그 여성분. 예. 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누군고 했더니 네네. 윤석열이 이제 탄핵 심판 받던 과정에서 윤석열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어서 헌재를 공격했던 사람. 그때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오. 그게 지금 기억하시는 게 지난 2월 달인데 검찰 내부망 2프로스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 글 제목이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 라는 제목을 달았고 미쳤네. 그러면 윤석열이 안중근이야. 대체.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그 대목을 하나 보면은 문영배 재판관이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재판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서 최후 변론을 했었는데 윤석열한테 3분을 안 주냐? 그때보다 더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윤이 지금 말하는 거 다 합치면 몇 시간 될걸요. 헌재에서 얘기한 거는. 그러게 말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뭐야 이게. 억지 주장을 펴면서 이제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고 정치권 이때 이제 이 발언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정치권하고 시민사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맞아요. 이거는 독립열사에 대한 모욕이다. 그렇죠. 네. 어떻게 어디다가 지금 왔다 갔다 대 누구를.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낙점이 된다 그러면 정말 안 네. 되겠어요. 그건 정말 들고 일어나야 되겠네요. 진짜. 내부 감찰을 제대로 할 리가 없죠. 네. 그거는 완벽한 증거 인멸을 위해서 투입하는 오히려,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재부도 지금 복작복작 되고 있습니다. 요직이. 최상무의 기재부는 예산실장하고 세대실장하고 그 밑에 이제 국장급 인사를 발표를 했는데 새로 임명됐으니까 이제 전임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전임자들이 이제 공공기관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민영배 의원에 따르면 전 세제실장이 정정훈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캠코 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좋은 자리로 이제 보내드리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한번 끝을 봤으니까 이제 공공기관으로 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이권들을 누리실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세제실장이 세수결손이 역대급 세수결손이 연이어서 났었는데 맞아. 그 책임자거든요. 야, 그거를 세수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역대급 세수 결손을 냈던 사람을 캠코 사장으로 이제 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보내면 이제 국유자산을
어마어마한 규모를 관리를 하게 될 텐데 캠코에서 그러네요.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정도까지 이 기재부 관료로서 이 정도까지 세수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렇게 네, 연이어 그랬잖아요. 말씀했죠. 예. 그 정도 되면 사실 이게 징계를 경질을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이거 뭐, 해도 돼. 이거. 그러니까 좀 잘리거나 아니면 음.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이게 한직으로 보내진다거나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큰 이 사고를 치면. 근데 이건 뭐 그게 아니라 아주 좋은 자리 영전하듯이 이렇게 편안하고 이제 좋은 자리로 이제 그 돈도 이렇게 막 할 수 있게 보내드리면 이게 대체 뭔가 그렇습니다. 예. 납득이 안 되네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부처들이 이제 소관한 공공기관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계속 알박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문체부입니다. 유인촌의 문체부. 네. 여기는 이제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이제 1년 동안 공석이었는데 그거 이제 사장을 제청을 했고 그 사람이 누군가니 이용호라는 사람인데 이용호? 예. 이 사람이 이제 국힘 전 의원입니다. 아,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 지냈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런 사람이 이제 거기로 가려고 하고 있고. 검사 출신 아니에요? 이거? 아, 그렇습니다. 그런가? 그리고 국립국악원. 응. 이라는 게 이제 또 문체부 산하에 있는데 여기는 그 내규를 바꿨다고 해요. 원래는 그 내규가 민간 전문가만 이제 그 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네네. 행정직 공무원도 응모가 가능하도록 바꿨고 그걸 통해서 그 응모 자격이 갖춰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이제 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이 응모를 하게 됐답니다. 이분은 뭐 어떤 이 사람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 지낸 사람. 그러면 원래 내규대로라면 안 되는 사람을 알박기를 자기 사람으로 알박기를 하려고 내규까지 바꾸고. 바꾼 거 아니냐? 그걸 왜 바꿔줬냐? 그리고 바꾸자마자 이런 사람이 딱 그러니까. 응모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국악인들이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유병채라는 사람이 정통예술에 어떤 일가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행정직 공무원을 데리고 오면은 그동안 국악원이 했던 그 역할과 기능을 다 와해시킬 것이다. 이런 지적이 당연히죠. 그 분들의 우려가 많이 되시겠죠. 네네. 원래 뭐 국악에 관심 있으셨다거나 이런 분이 아닐 것 같은데. 내가 국악을 좀 창을 좋아하는데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선정 과정이에요? 일단은 응모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사실 뭐 응모야 뭐 누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 뭐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뭐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 내규 변경 이런 것들이 이제 엇갈리면서 이제 네. 우려가 좀 커지는 거고. 네. 또 이제 논란이 많이 되면 또 이게 슬그머니 뭐 이렇게 없었던 알아서 그렇게 하셔야지. 네. 그러지 않을까. 예. 그리고 한국 콘텐츠진흥원. 네. 얘는 유인촌하고 MB 정권 시절에 함께 활동한 인사가 그 원장으로 내장됐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밝힌 건데 구체적인 사람 이름까지는 안 나와 있고 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유인촌 장관이 이제 문학의 공공기관을 내란잔당의 은신처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요런 그 문체부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들 싹 다 정리해 보면 계엄 이후에 임명했거나 공모 중인 인사가 106명. 그리고 이 106명 중에 국민의힘 관련 이력을 보유한 사람이 31명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 내련 세력의 잔당들이 따리를 틀고 있거나 따리를 틀려고 하고 있다. 네. 이런 우려들이 점점 커지는 형국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왜 50 부역자들이 이후에 거의 뭐 사실 뭐 그 전두환 노태우 이외에도 숱한 그 군인들과 그 가담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실 제대로 처벌된 사람이 거의 뭐 한 명도 없고 오히려 더 승승장구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다들 많이 분노를 했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번 이 내란 사태를 두고 정말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걸 뿌리 뽑아야 된다.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그러게요. 그 당사자들이 이렇게 막 아까 그 너무 무섭네요. 은신처로 내란 네. 이
이 내란범들의 은신처로 만들고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게 너무 소름 돋고 이건 진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콕콕 집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빼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절대 못하도록 절대 이 내란 잔당들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뭐 진짜 죽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제대로 공공기관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암약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또 미래를 또 획책하고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없다고 합니다. 대답을 하셔야죠. 방송 중에. 네, 카메라가 안 잡고 있을 수도 있는데. 눈 감고 있었는데. 윤석열 기법을. 뭐 얘기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길어질 것 같아요. 네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우리 아직 근데 그 결과는 안 나왔나요? 네, 아직. 아직도. 네. 우리 끝날 때까지 안 나오는 건 설마 아니겠죠? 다음 소식으로 우리 홍민철 기자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경실련이 무슨 재미있는 보고서를 또 하나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재미는 없고요. 그냥 좀 분노스러운. 준비하실 때 아까 굉장히 재밌어 하시던데 아니었나요? 그런 건 꼭 저만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정리하면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강남 아파트 가격만 올랐다. 전국의 30평형 아파트 가격을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10% 하락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30평대는. 서울은 평균 2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네. 반면에 강남 3구는 4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18% 늘었죠. 지역 간 경차가 심화됐다 이런 게 경실련 평가고요. 서울만 놓고 보면은 지금 그 시청자분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 강남 3구 30평형 시세는 2022년 5월 달에 2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025년 4월 달 조사해 봤더니 30억 9천만 원이더라. 그래서 4억 7천만 원 올랐고요. 18% 상승했습니다. 아래쪽에 비강남 22개 구 30평형 시세는 2022년 5월에 11억 6천만 원이었는데 2025년 4월에 10억 7천만 원으로 9천만 원 떨어졌다. 마이너스 7%. 그래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5억 6천만 원으로 38% 커졌다. 같은 뭐 지방하고도 격차가 물론 있겠지만 이 같은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까지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건 정말 큰 문제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뭐 시장의 결과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경실련 분석은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이런 걸 부추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언급한 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금융 지원, 세제 감면 이런 게 강남 3구 집값을 급등시켰다 이런 게 경실련 입장입니다. 네. 사실 집값 부양 정책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최근 3년 동안 나왔던 정책들을 보면은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보고 있었단 말이죠. 사지 않고. 맞아요. 계속 조금씩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거라고 하고 있었는데 정책 대출을 쭉 공급을 하면서 사람들 수요를 계속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계속 공급한 셈입니다. 이게 금리가 4% 뭐 3% 후반 이럴 때 정책 대출을 막 3% 초반 뭐 우대 금리 받으면 2% 후반대까지 막 금리를 낮춰주고 그리고 그 대출 가는 금액도 높여주고 특히 다 뭐 이렇게 특정 신분들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대출들을 계속 공급을 하니까 그게 이제 다 수요로 변하게 되는 거죠. 남들 다 4% 대출 받아야 될 때 자기 혼자 3% 초반 대출 받아가지고 거의 돈을 뭐 꽤 많이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떨어진다 싶으면 이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 수요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오를 것 같은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게 이게 이제 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필 지금요? 다 하고 뭐 일단 하고 나서 일단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막 이렇게 늘어나서 뭐 소득에 좀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집을 사기 형편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이 정책 대출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원래 정책 대출은 고가의 주택은 살 수 없게 돼 있는데 이것도 9억까지 늘려주고 그리고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후순위 대출이라고 해서 원래 그 아파트를 살 때 전세대 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전세를 빼거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거를 기존 대출은행이 삭제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서 그걸 계산을 해 주거든요. 아니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10억짜리 LTV 80%라고 하더라도 8억에서 전세가 5억 들어가 있으면 5억 빼고 3억만 대출을 내줍니다. 원래 기본 5억은 전세가 대출이니까 네네. 은행에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나머지도 다 받게 해주는 정책자금 대출도 해줬다고. 그래서 그걸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한 사례를 저도 이제야 봤네요.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가지고 아니 더 구체적인 편법들은 제가 말하면 안 되니까 범죄 바로 이 방법? 범죄 사례 전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네요. 그래서 경실련은 보고서 말미에 대선 후보들이 이런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를 좀 반대로 뒤집어서 정확한 표현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이 아닌 국민 주거권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정책 전환을 대선 후보들은 이뤄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윤석열 정부 초반쯤에서 부동산 집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경기가 워낙 또 안 좋은 상황이고 실제 하락했습니다. 계속. 예, 그랬는데 이제 서울 강남 이쪽은 아예 뭐 독보적으로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고 다른 데만 떨어지고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펌핑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이게 다른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저는 부동산 정책 같은 거 잘 모르니까. 근데 다른 후보가 어떻게 나와서 이걸 또 잡으려고 하면 이게 잘 될까요? 이때까지 늘 그게 쉽지 않았어서 이게 정책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 모르겠어요. 그런 건 그게 좀 그 미신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부동산은 정책도 결정합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많이 썼는데 안 잡힌 거 아니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모든 것은 시장이라는 신이 존재하고 시장이 그것을 결정하는 거지 정책을 어떤 걸 써도 그 영향을 그 시장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은 사람들의 심리하고의 싸움 같은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번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실제 그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얼어붙었었어요.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 얘기가 나왔거든요. 친시장적이다라는 느낌이 나면서 확 다시 풀려요. 그러니까 심리 같은 거거든요. 시장은 심리예요. 그러면 심리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요인으로 사실은 접어듭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들은 대부분 대출과 관련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요? 대출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사지 못하는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아파트 값 자체가. 네. 그러면 이것을 더 올리려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금융 규제는 꽤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금융 규제가 강화되니까 그것은 은행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은행이 망해버리니까 대출 규제를 강화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대출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대출이라는 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신혼부부나 그 생애 최초 특히 신혼부부, 청년 이쪽으로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끌 세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원래는 대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갭 투자가 가능하게 지금 설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집값이 올라간 거잖아요. 실제 구매한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의 연령대가 실제 30대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게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게 드러난 것은 뭐냐면 강남만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강남 수요를 봐야 되는데 전수조사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바로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강남의 전세 비율입니다. 아파트별로 전세 비율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전세 비율은 굉장히 올라갔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강남의 아파트가 굉장히 투자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전에도 그렇지 않았냐?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갭을 끼지 않으면 사기 너무 힘든 게 된 거예요.
근데 오를 게 분명하면 갭을 껴서 이걸 사죠. 투자를 하죠.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계속 부추긴 효과고 실제 실수요 중심으로 본다면 서울의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들은 다 하락한 상태. 그 얘기 뭐냐면 시장의 상황은 하락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근데 강남에 자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해줄게 해서 펌핑을 한 결과죠. 이것은 정책의 결과죠. 시장대로 놔뒀으면 떨어졌을 거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그걸 한번 했잖아요. 허가제를 이제 풀었잖아요. 잠깐에도 퍽 오른 거 아니냐. 수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은 뭐 나중에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하. 매물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때.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게 풀렸을 때 이게 오를 거야라고 하면 그렇게 쏟아져 나올까요? 매물들이? 아니겠죠. 기다려 볼 거 아닙니까? 파는 사람 입장, 매도자 우위에 서게 되는 거죠. 자, 가격이 오를 거야라고 하면 초반에 풀지 않아요. 걷어들여요. 네.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가 22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너도 나도 팔 거야 이렇게 던졌다는 건 시장의 상황을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그들도 느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시장은 사실은 그런 심리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는 대선에서 구체적인 정책들도 정책인데 메시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집값 하락이 온다면 그것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반시장적이다. 라고 오히려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메시지만 있어도 효과를 보거든요. 얼어붙으니까. 근데, 하지만 또 종부세나 이런 얘기가 뒤섞이면 시장은 지켜보게 될 거죠.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관망할 가능성도 있는데 대선 직후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좀 떨고 있긴 하죠. 뭐요? 뭐 또? 금융 쪽에서 이제 그 규제 기준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이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집값 하락을 가지고 올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정권이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과연 정부가 바뀌면 그래도 좀 부동산이 고루고루 좀 안정이 될 수 있게 될지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데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안정이 뭡니까? 하락? 그죠. 저 같은 떨어져라. 사람은 하락. 더 떨어져라. 저 같은 사람은 아닌가? 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혜림 아나운서 생각이 궁금했어요. 저는 하락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집을 좀 살 계획이 있으신 거군요. 언젠가는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아니에요? 뭐 나만 생각해? 난 안 살라고. 아니니까 모십니다. 멋입니다. 못 사니까 일찌감치 포기. 결과는 나왔습니까? 결과? 나왔어요. 맞아. 우리 결과 지금 나왔죠? 아까 중간에 예. 얘기를 하셨는데. 민차 선배께서 말씀하시던 와중에 네. 어떻게 나왔습니다. 됐나요? 푸시가 왔습니다. 김문수와 한동훈이 3차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역시. 근데 우리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한번 내기해보자 막 이랬는데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네. 했었죠, 사실. 예상대로 뭐 과반 득표자가 없었고요.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2명이 이제 또 결선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고 네. 한동훈이 막판에 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이게 뭐 순위는 안 나왔거든요. 순위는 이제 공개가 안 되는 건데 이게 뭐 뒤집었을지 1위로? 네. 쉽진 않았겠죠. 네. 당원들의 이제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1위는 김문수일 가능성이 높고 2위는 한동훈일 텐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럼 안철수를 찍었던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한동훈으로 갈 테고요. 홍준표를 찍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김문수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게 있는 거죠. 홍준표가 그러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김문수와 한동훈 중간에 있는 정도의 포지션이었는데 요게 쪼개져서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지만 사람들은 지금부터 더 한덕수 뭐 이러고 있겠죠. 근데 이걸 보여주는 게 국민의힘이 이제 굉장히 치열한 정말 엄청난 보도량에 물론 보도의 질이 좀 낮았지만 뭐 깐족이 어떤 해 뭐 그렇긴 했지만 굉장히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면서 진행된 경선이었는데 국민의힘 전체 당원의 76만 5천 명 정도가 당권자거든요. 그 중에 투표한 사람이 39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50%를 간신히 넘었어요. 50.93%. 이게 그 얘기는 선본이 많고 치열하면 정말 다글다글 긁어 모으거든요. 그런데도 50%를 간신히 넘었다. 반면에 그러면 그 어대명이었다는 민주당은 어떻게 되냐? 민주당이 대충 전체 당원이 200만에서 250만 정도로 추산되는데 전체 권리당원이 112만이에요. 이 중에 67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60.33%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압도적인 원사이드한 선거인데도 민주당은 60%의 투표율이 있었고 국민의힘은 50%를 간신히 넘었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 경선에 큰 관심이 없다.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어차피 되고.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죠. 이게 본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하. 한덕수와의 빅매치가 더. 그런 게 있는 거고 그게 한 축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 뭐 이런 당원들조차도. 그렇겠죠. 예. 당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참여율이 이제 50%라는 거는 뭐 좀 과연 이 당이 이제 어디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걸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경선 결과 아니었나. 그래서 뭐 최종 2명 경선을 좀 봐야 되겠지만 투표율이 더 떨어질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당원들의 투표를 봐야 될 것 같고 더 재밌는 건 이제 이 경선 와중에 당대표란 사람이 당 밖에 있는 사람에게 후보로 나와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던 거잖아요. 이제 거의 콩가루가 돼가고 있는 거죠. 네. 아, 당대표조차도 자당에 대한 그 기대가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황당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정을 보면 이게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니까 이제 한덕수가 5월 2일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잖아요. 5월 1일 날 사퇴하고 그러면 일주일 남게 됩니다. 5월 11일까지 5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가 후보 등록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전에 어쨌든 경선을 하든 뭐 단판을 짓든 단일화를 해야 기호 2번을 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한덕수가 이제 부소속으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단일화 하겠다라고 네. 하면 그냥 한덕수가 집니다. 우리나라 보수 지지자들이 기호 2번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찍어요? 기호가 몇 번 나올지도 몰라요. 네. 뭐 저 밑에 처박힐 겁니다. 뭐 기호 9번 한덕수 이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봐도 11일이 데드라인이고 일주일 내에 이걸 치러야 되는데 일단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선언한 직후에 3일 동안 연휴입니다. 연휴를 거치고 나서 약 4, 5일 안에 이걸 치워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정치니까 뭐 연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상당한 관심을 받으면서 일단 11일까지는 그게 가장 큰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요. 어쨌든 한쪽의 후보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은 받겠지만 얼마나 그 중도층 이른바 국민의힘에 이제 등 돌린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탄핵 전부터 개헌부터 탄핵까지 거의 유지가 되었던 중도층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불투명하고요. 설령 중도층보다 더 지금 투표로 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과연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투표율만 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당원들이 뭘 해봐야겠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오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남은 일주일 동안 그걸 이 사람들이 해낼 수 있을까. 저는 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 때는 몇 프로였어요 당원 투표율이? 그거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PD님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홍준표 후보가
정기 은퇴를 선언했다고 하네요. 아이고야. 네. 이렇게 가시네.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가시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또 돌아오실 수도. 네.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근데 뭐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후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권에 도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고 하던데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시면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중요한 이 만나야죠, 명태균을. 그럼요. 네네네. 뭐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편하게 사는 건 조금 있다가 조금 미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2부에서 뭐 예고해드렸던 대로 새로운 고정 패널이 첫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기대를 해주시고 2부를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다시 올게요. 네, 시사콜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새로운 고정 패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을 저희가 좀 인사를 드릴 텐데요. 여론조사기관 STI의 수석 연구원이십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여기 카메라 보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여론조사기관 STI의 김진실입니다. STI에서 15년 동안 여론조사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이름처럼 여론의 진실을 찾기 위해 파고드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15년이면 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실사구시를 제대로 하기 위한 그 여론조사를 잘 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근데 성함이 진짜 뭐야? 환호? 아니 성함이 김진실이시거든요. 이름이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성함이세요. 그래서 실제로도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오신 건가요? 진실을 말할 수 없을 때는 묵비를 하느라 입을 닫습니다. 네. 네네네. 우리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얼마나 이제 입을 닫으시는지를 한번 보면서 네,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이제 저희 매주 화요일 날 우리 김진실 연구원님을 만나 뵙게 될 거거든요. 오셔서 이제 한 주간의 여론 흐름을 좀 분석해 주시고 어떻게 이제 대선을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같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첫 순서니까요. 한 주간의 여론조사보다는 그거에 앞서서 좀 지금까지 대선 여론의 흐름 요것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그 전에 좀 궁금한 것부터 해소하고 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전에 이슈로 올라온 게 이제 여론 조작이잖아요. 명태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의도한 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처벌 안 받나요? 처벌 조항이 있고요.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서 공표하거나 아니면 인용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미만의 네.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약간 벌금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고, 여론조사는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러지? 되게 제약이 있다 그래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고,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 있어서 법에서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공표해라에 대한 그런 규정을 굉장히 빡빡하게 만들어 놓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어겨서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료를 다 제출을 해서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 자료 제출로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되면 와서 저희들의 서버, 예를 들면 이제 여론조사를 ARS로 했으면 ARS 서버, 전화조사로 했으면 전화조사 서버를 보고 자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답을 했는지에 대한 녹음 파일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사실. 그러면 다 발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했지? 이분은 이렇게 한 건이 아니라 명태균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아요.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걸렸지?
이 경우는 이제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그렇습니다. 공표하지 않고 후보자 의뢰로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후보자한테만 자료를 제공을 하고 이거는 이제 그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조사 결과가 얼마가 나왔다 이런 거는 아름아름만 이제 자기들끼리 알거나 아니면 아름아름 입소문으로만 하게 되죠,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조사 결과가 이상하더라도 이것을 수사받거나 아니면 심의받거나 할 이런 여지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파고 들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로서는 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라고 물론 이제 그런 기관들이 가끔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이제 특히 ARS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나온 조사 결과를 그 무시하고 완전히 그 새로운 조사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는 그 자료대로 되고 놓고 자료를 이제 새로 만들어내야 되죠. 근데 이제 간혹 또 전화조사 같은 경우에는 녹음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입력하는 과정에 이제 왜곡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근데 진짜 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나 지금처럼 이렇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려고 하면 뭘 못하겠나. 물론 다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했구나라는 그런 충격이 저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에 그게 이제 그 의뢰를 받는 단계에서 구분이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좀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다. 약간 이런 것들이. 다들 욕망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하면 자기 인지도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거나 그런 경우 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ARS 조사하면 되게 많은 선거 국민들한테 이제 전화 가니까 이것만으로도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뭐 이제 고객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하고 이제 들은 다음에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죠 사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넘으신다면 저희가 이제 잘 설명을 해드리죠. 저희가 법에 다 기준이 정해져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잘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은 그걸 인지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만약에 이제 노골적으로 그런 말씀을 생각이 있으시면 당연히 인지를 할 수 있고요. 아니 네 그렇죠. 보니까 그 명태균이 많이 활용했던 그 기관이 그 자기가 직접 운영했던 그 미래항공연구소도 있는데 PNR이라는 회사, 그 회사는 되게 정상적인 그 기관으로 인식되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되게 많은 그런 의뢰를 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했던 걸로 좀 나와서. 근데 사실 그런 의도가 있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문항부터가 약간 딱 느낌이 오거든요. 이걸 뭘 의도해서 물어보는구나 하고 느낌이 오잖아요. 그 질문 자체도. 이쪽으로 조금 의도해서 이렇게 일종의 답정너처럼 요걸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좀 의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건 여론조사 기관이 좀 알고 하지 않았을까? 공범인 건가 거기는? 약간 내심 그래도 좀 물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정적으로는 뭔가 이게 좀 의도를 가진 여론조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또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그래. 대본에 없는 거를 죄송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요 이야기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선 여론조사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가뜩이나 또 명태균 이쪽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갑자기 확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어떻게 볼지 대선 앞두고 좀 흐름이 어떨지 이런 거를 좀 정말 구체적인 이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화면으로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12월 3일 계엄이 있었고 그 직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락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월부터는 다시 국민의힘 지지율도 반등을 하고 민주당 지지율도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한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한 달 정도 이제 비등비등한 그런 시기를 겪다가 한 3월부터는 이제 민주당이 40%대에 안착을 하고 국민의힘은 30% 초중반에 머물면서 이제 격차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MBS라고 해서
네. 주요 여론조사 기관 4곳에서 함께 공동 수행하는 그런 전국 지표 조사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정기조사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계엄 직후에는 지지율이 이제 벌어지는 시기가 있었다가 그 이후로 1월 들어서부터는 이제 다시 지지율이 좀 좁혀지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어떻게 보면 그 1월 2월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지지율들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MBS 여론조사 하는 데는 안에는 어떤 데가 있는 건가요? 어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4개 기관이 함께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뭐 어떤 쪽에 치우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표를 이제 조사하는 네, 이런 성격인 맞습니다. 거죠? 이런 정기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한개 조사 기간이 수행하기에는 아무래도 비용적 부담이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까 갤럽 조사 그리고 또 이 MBS 여론조사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제 뭐 특징이라고 하면 뭐 갤럽에서는 여론조사를 시작을 할 때 맨 처음에 정당 지지도를 물어보고 있고요. 네. MBS에서는 이제 다른 문항들을 다 물어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당 지지도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근데 뭐 맨 먼저 묻고 맨 마지막에 묻고가 뭐 영향이 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사할 때는 저희가 설문지 작성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질문하려는 이 문항에 앞에 뭐가 나왔냐라는 게 그 다음 문항에 영향을 거의 무조건 줍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요새 같으면 뭐 1월 뭐 이런 때까지는 아직 이제 탄핵 전까지는 네. 이제 국정 지지도도 물었을 테니까 국정 지지도를 묻는다거나 아니면 대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거나 이런 것을 이제 묻는 과정에 자신에게 이제 그 잠재되어 있던 어떤 것이 이제 깨어난다던가 이념적 성향이 좀 이렇게 내포되어 있던 것이 좀 뚜렷해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이렇게 응답을 했으면 뒤에도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이유 때문에도 또 이제 답변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사에서 문항의 순서는 굉장히 영향이 꽤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뭐 약간 순도 높은 결과는 첫 번째 문항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되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연상해낸 답변이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무런 연상 없이 자유롭게 그냥 던졌을 때 즉석에서 나오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본다면 갤럽을 볼 때는 정당 지지도를 먼저 물었기 때문에 약간 백지 상태에서 딱 지금 드는 느낌이고 네, 이제 MBS 여론조사를 볼 때는 정당 지지도를 볼 때는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지금의 나의 입장 뭐 이런 느낌일 가능성들이 좀 있겠네요. 네, 그걸 좀 그렇게 참고하면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던 거라 이건 앞으로 어디 가서 좀 아는 척할 수 있는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알아? 딱 괜찮은데. 그렇군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뭐 갤럽이든 이 MBS든 간에 그래도 조금 차이는 있어도 그래도 흐름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아마 뭐 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탄핵 직후에는 굉장히 이 탄핵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아니 탄핵이 아니라 계엄 직후에는 계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또 탄핵이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보면 탄핵 심판은 들어갔는데 굉장히 좀 이제 뭐랄까요, 좀 이제 보수 쪽에서 좀 이제 전열을 정비했다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기를 거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유지되어 온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이 4월 3주 차의 여론을 또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매주 이렇게 모시면서 한 주간의 흐름을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번 4월 3주 차의 여론은 어땠을까요?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8%였고요. 국민의힘 후보들도 모두 포함된 조사입니다. 이게 갤럽 조사는 그러니까 답을 주어지지 않고 차세대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 누구를 선호하냐 이렇게 자유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후보들도 모두 포함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동훈 8%, 홍준표 7%, 김문수 6%, 안철수 2%였고요. 한덕수 6%, 이준석 2% 이렇게 같이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만 봐서는 원래는 우리가 이제 뭐 거의 이재명 후보 50%에 뭐 육박한다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떨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는 대선을 이제 가정하지 않고 다음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 누구를 선호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대선을 가정한 그런 우리는 이제 가상 대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상 대결은 문항이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로 누가 출마를 하고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출마를 하고 또 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출마를 하고 이런 가상의 대결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러면 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도 한 명으로 좁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대선 투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더 대선 후보 지지율에 가까운 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럽 조사는 좀 더 그냥 이제 보편적인 선호도라고 할 수 있고요. 가상 대결 문항이 좀 더 대선 후보 지지율에 가까운 문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50% 가깝게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지금 갤럽 조사만 지금 나온 건가요? 다른 조사들도 좀 있나요? 다른 조사들도 있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여쭤봐서. 수치로 준비를 안 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네. 이따가 소개해드릴 다른 조사들에서도 아마 좀 예. 그 수치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을 텐데 국민의힘 2차 경선 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뭐 그때 좀 많은 분들 우리 여기 안에서는 그래도 나름 예측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2차 경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도 막연하게 생각을 해봤지만 또 이제 저는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봤는데요. 경선룰이 아시다시피 이제 역선택 방지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만 시뮬레이션을 해서 네.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간을 보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세 후보가 계속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체로 한동훈 후보가 2위 자리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통과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이제 탄핵 세력과는 선을 긋는 대선 후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어느 정도는 한 3분의 1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컷오프는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어쨌건 정확한 순위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그게 지금 뭐 김문수 후보가 보통 1위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 예측은 하고 있지만 한동훈 후보가 글쎄 최종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이제 일정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 봐서 이 부분만큼은 상당히 있구나. 이만큼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50%를 넘긴 적은 없거든요. 근데 대선 후보가 되려면 50%를 넘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정 수준은 있지만 50%를 넘기기는 어렵겠다. 사실은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50%를 넘는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그 탄핵 세력과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고 이제 여러 가지 현재 이제 좀 더
다른 입장으로 재선을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인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전제는 저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수 없이 김문수를 지지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약간 물음표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근거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거가 있지는 않은데 이거는 그간의 이제 여러 가지 여론 흐름을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네. 네. 그간의 여론 흐름을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층의 입장들은 그 분들의 입장은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탄핵 세력과는 선을 긋는 후보. 이 입장으로까지 오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것보다는 이제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조금 더 쉬운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은 그 탄핵을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어쨌건 긍정하느냐 아니면 부정하느냐를 놓고 네네. 그래도 한동훈과 이 홍준표 간에 그게 좀 아무래도 벽이 있었으니까요. 네. 여기 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김문수를 좀 불편하더라도 한동훈 쪽으로 넘어가기에는 이게 네. 심정적인 그게 게 더 있다는 벽이 거죠. 높다, 높을 것 같다, 허들이 이렇게 좀 보는 있을 거죠.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정치는 모르니까요. 맞아요. 김문수는 가도 너무 간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 약간 그런 한동훈 쪽의 전략 같은 것도 약간 보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홍준표보다는 김문수가 상대하기 편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준표는 약간 중간 쪽에 있고 김문수는 그렇죠. 극단에 있기 때문에 홍준표가 되면 김문수는 다 한동훈 쪽으로 갈 것 같지만 홍준표는 좀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선거 과정을 본다면. 왜냐하면 공격이 집중됐거든요. 홍준표한테. 그래서 홍준표가 사실 화를 냈죠. 경선 그 과정에서 막 토론하는 거에서 화내고 막 깐족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고. 지루하다 그러고 네, 막. 근데 그게 약간 한동훈의 능력 중에 하나잖아요. 뭐요? 깐족거림? 아니요. 상대방을 열받게 하는 거. 그게 깐족거리는 거잖아요. 깐족거리는 수준을 넘는 거죠. 그거는. 그것은 일종의 지금까지 한동훈이 보여준 몇 안 되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약 오르게 하고 막. 예, 약 오르게 하는 거. 그 자기도 검증해 봤잖아요. 내가 당해보니 나도 약 오르더라. SNL 나가서 그런 걸 해본 건데 그런 걸로 치면 김문수도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처음에 좀 그렇게 하다가 좀 안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이쪽으로 활약을 집중해서 얘를 열받게 만든 다음에 본선 가서 얘를 열받게 만들면 좀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홍준표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쟤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김문수를 찍은 사람은 정말 이념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강한 층이라고 봤을 때 홍준표를 지지한 사람들이 그 중간에 있다면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전략적으로는 보여서 그게 만약에 통한다면 저당은 정말 약 올리는 거 하나로 대통령 후보를 할 수 있는 놀라운 당이 된 거죠. 놀랍다 정말. 네, 그렇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김문수 후보를 어디까지 화내게 만들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아무튼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국힘 경선도 경선인데 이것보다 우리가 지금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때문에 더 오히려 이게 관심이 높잖아요. 지금 뭐 국민의힘 후보들도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지금 찬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저 위에서 이렇게 그래 너 누가 올라와서 나랑 붙나 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이제 결정이 되고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이게 정말 그만큼의 뭔가 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 결과가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나온 여론조사들을 놓고 보면 네. 한덕수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서도 보시겠지만 네. 지난주 발표된 JTBC 조사를 보면 3자 대결, 가장 3자 대결에서
한동훈 후보가 21%, 홍준표 후보가 28%였는데 한덕수 후보가 29%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경선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도 한덕수 후보로 봤을 때 더 많이 나오는 이런 결과로 보이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장 경쟁력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네. 두 번째가 홍준표 후보였는데 홍준표 후보 지금 떨어지고 그러게요. 아 참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네요. 모르겠네. 비슷하죠, 근데. 이런 3자 대결에서 포지션으로 본다면 홍준표랑 김문수는 약간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 입장으로 본다면 그렇죠. 반탄, 찬탄 이렇게 이제 후보를 가리킨다고 보면 홍준표하고 김문수는 이 3자 대결에서는 좀 비슷한 포지션에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빠지려나?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죠. 저 꼴통한테는 어렵다. 뭐 이런 게 좀 빠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더 높아도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기간도 좀 한참 전이네요. 23일, 24일이니까. 맞아요. 조사 맞아요. 시점도. 어때요? 근데 실제로도 좀 이 여론조사 결과처럼 좀 김문수가 아니라 한덕수 후보가 좀 오히려 그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발탁이 될 수 있을까요? 선출이 될 수 있을까요? 어쨌건 근데 지금 조사 결과로 놓고 보면 아주 미미하게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그 지지층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3자 대결에서 어느 후보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떻게 이제 지지를 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쉽게 하는 말로 저희가 이제 충성 지지층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자기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정도를. 근데 이제 이게 3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 35%, 한동훈 후보 49%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김문수 후보 61%, 홍준표 후보 69%였고 한덕수 후보일 때 71%로 오히려 좀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일 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실 없이 이제 한덕수 후보를 다 지지하는 걸로 나오지만 이것이 현재로서는 중도층이 이렇게 가지는 않는 상태. 그러니까 중도층 이제 화면도 보실 수 있는데 중도층에서는 가상 3자 대결을 했을 때 그 한덕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19%밖에 안 나오고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 20%, 22%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현재로서 이제 중도층에 대한 확장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냥 되게 이렇게 부풀리기만 이렇게 하고 뭐 그러면 오히려 그 저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이겼다. 최종 후보가 됐다는 걸 가정한다면 오히려 한덕수라는 인물은 기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더 유리한 후보. 한동훈은 오히려 확장력이 있는 후보. 지금으로 본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서는 이제 당신은 지금까지 조사를 보면 국힘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다. 너무 웃겨. 이게 뭐야? 당의 후보는 무소속 후보한테 당신은 국민의힘 쪽에서 좋아하던데 나는 확장력이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 이제 여론조사 자체도 굉장히 혼탁스러운 상황이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도층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몰라요. 또 한동훈 후보가 열심히 지금 뭐 이렇게 다니시면서 막 과자 먹고 이렇게 하면서 중도층을 노리고 중도층이 이걸 계시는데. 좋아할 것 같아요? 뭐 일단 저는 아닙니다. 중도층이 아니라서 그런가 제가? 그래서 뭐 그런 있잖아요. 그 빅 이벤트를 하면 진짜 지지할 사람들이 있다. 딱 벗고 가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정도의 파괴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 새우깡 먹는 거는 어렵다. 근데 이거 보는 게 무슨 파괴력이 있죠? 희생, 헌신. 국민 한번 세게 웃겨주겠다. 웃기는 걸로?
그죠.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고. 네,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서 사실 또 중요한 게 이게 세대별로 혹은 이제 성별로 또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뉘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할 텐데요. 2030 세대 표심도 굉장히 많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나오는지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30이라고 해도 20대와 30대 굉장히 많이 다르고 여성과 남성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2030 표심을 보실 땐 반드시 이제 20대 남자, 20대 여자, 30대 남자, 30대 여자를 나눠서 볼 수 있는 그런 조사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그 숫자가 이렇게 샘플 수가 좀 커야지 그런 통계가 좀 더 믿을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난주 발표됐던 KBS 조사가 3,000명을 조사를 해서 20대 남성, 20대 여성, 30대 남성, 30대 여성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면 아까 그 갤럽의 문항과는 좀 다르지만 이제 전체 갤럽은 이제 완전히 후보를 불러주지 않고 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그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에 대해서 그냥 이제 모든 후보를 다 놓고 물어보는 그런 문항에서는 원래 이제 전체 응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네. 42%고,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 11%, 한동훈 후보 9%, 홍준표 후보 8%, 김문수 후보 7%, 이준석 3% 이렇게 나오는 조사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확연하게 다른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요. 그래서 20대 남성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25%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15%, 이준석 10%였고요. 30대 남성에서는 이재명 29%, 그다음에 홍준표 4%, 네, 이준석 9%였습니다. 아니 2030 남자분들이 홍준표 후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그러네요. 홍카콜라. 뭐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상 3자 대결에서도 보면 그 김문수 후보일 때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라고 하면 그런 3자 대결에서는 그 20대 남성이 이제 이준석 후보로 굉장히 많이 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까지 그렇게 쏠리는 걸 볼 수 있고요. 30대 남성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재명 후보를 조금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약에 후보가 홍준표 후보로 바뀌게 되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가 45%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30대 남성도 역시 38%로 가장 많이 지지를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저도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경선 결과에서 가장 우수 사람은 이준석이네요. 홍준표 한동훈도 못 가져가고 김문수도 못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홍준표가 됐으면 자기 지지를 좀 뺏어가지만 저 둘은 내가 괜찮아. 저 둘은 나한테 온다. 2030 남자 대표는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신기하다. 이준석의 정치적 그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은 홍준표였던 거고. 네. 좋겠네요. 오늘 정계 은퇴 선언을 했으니까. 맞아. 되게 보는 게 재밌네요. 생각보다 홍준표 후보가 실제로 저는 이제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고 이게 일부와의 교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와의 교감이 전체 세대에 주는 교감의 효과도 좀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20대 남성이 이제 홍준표에 대한 호감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한동훈에 대한 호감도도 높지 않다는 건 약간 흥미롭긴 합니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여론조사로는 안 잡히나요? 네, 여론조사로. 근데 저는 알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재수가 없어요? 너무 나르시즘에 빠져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 나르시즘이 먹히는 건 저 사람 보고 진짜 멋있어 이렇게 하는 건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어찌됐건 그분들에 비하면 좀 젊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젊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멋있지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20, 30대 남성들이 그분을 보면서 너무 잘생겨서 멋있어를 할 그런 게 먹힐 수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막 넥타이 막 이렇게 풀면서 나 멋있어 이러면서 과자 먹으면서 막 이렇게 풀밭에 앉아서 이게 20, 30대에게 먹히는 전략인가? 이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20, 30대 그게 먹혀 뭐 이게? 그게 이해는 되는데, 예, 뭐 저는 누가 그런 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예인들의 그런 퍼포먼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연예인? 아니 이게 연예인이란다. 정치인들의 이제 이런 퍼포먼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 제발 좀 이제 선거 때 되면 그 이상한 컨셉 잡아가지고 하는. 물론 이게 잘 모르실 텐데 또 라떼를 시전하면 한 30년 전에는 훨씬 더 놀라운 퍼포먼스들이 있었습니다. 응? 예, 뭐 조경태 뭐 이런 사람들 포스터 보면 조경태 우통 다 벗고 있고.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포스터예요, 포스터. 그리고 뭐 허준이 유행일 때는 선거 포스터에 허준 그처럼 이렇게 뭐 어느 동네 허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선거의 어떤 캠페인이 아직 자리 잡기 전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캠페인을 할 때였는데 지금은 컨셉 잡고 하는 데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저는 정치에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돼요. 그런 거 하면 좀 올라가나요? 예를 들면 좀 나이가 좀 많은 후보가 청바지 입고 그 쇼츠 챌린지 막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면 올라갈까요? 그 후보가 만약에 이제 한 자릿수의 지지율이라면 아. 뭐 그런 거라도 해볼 수 있겠죠. 인지도라도 조금. 네, 그렇죠. 정치인들이야 어떻게든 안티라도 반가운 것이 정치인이지 않을까. 그렇군요. 맞아, 맞아. 최근에 밝혀졌잖아요. 뭐가 그 나경원 의원이 네. 실제 드럼통이 의원실에 있었다. 아, 그런 게 나왔습니까? 누가 그걸 찾아봤더라고요. 드럼통이 집요하다. 있었어? 뭐 이렇게. 집요하다. 다들 모두 깜짝 놀라니까 합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이제 아니었던 거예요. 진심이었던 거죠. 아, 진정성이 있었네. 떨어지고 하셨네요. 나서야.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그 정도 되는 정치인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쓰는 걸까? 이게 좀 의심스럽고 한동훈은 초짜니까 그런 게 그분은 이제 본인이 너무 지금 날 너무 사랑해 막 나르시스트잖아요, 이거라니까요. 걔는. 멋있는 나를 봐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뭐 그게 넥타이프는 나를 봐. 아무튼 저는 정치에서 그런 거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사람들은 있죠. 그러니까 뭐 오바마 이런 사람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선거 캠페인에 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전사 출신이니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 때 딱 총 뭐 이렇게 강한 남자 뭐 이래서 여성표가 빠질 텐데 이런 생각이 했지만 어쨌든 긍정적이었다고 보통 평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도 않는 이상한 컨셉 잡기들이 많이 늘어나서 요거는 20대를 소구하려면 한동훈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준석만 웃는다. 뭐 그렇습니다. 뭐 결선을 이겨봐야 되니까 김문수를 이겨야 뭐 할 수 있겠죠. 김문수도 이기고 어쨌건 한덕수도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아 그렇죠. 허들이 많습니다. 네. 네. 아무튼 재미나네요. 이게 이제 매주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요 세대별 요것도 같이 좀 해주시고 하는 거죠.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굉장히 재밌었고 특히 그 돌발 질문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보다. 네, 아우. 저도 이제 일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또 여기서 이렇게 풀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될 예정이니까 제가 나와서는 되도록이면 그래도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여론조사를 앞으로 좀 더 똑똑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능력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제 꾸준하게 좀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기준도 빡빡하게 잘 만들어 두었고 또 공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규정들을 만들어 놔서 여론조사들이 이제 어디 가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 이제 이 여론조사를 잘 이용하고 싶은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정치인들만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이제 시민들도 또 이것을 개방된 정보로서 최대한 잘 이용하고 잘 써먹어 보겠다라는 입장에서 여론조사를 보고 읽고 또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론조사를 이렇게 우리가 또 덕분에 많이 알게 되긴 할 텐데 이게 그냥 알면
도움이 물론 안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걸 알아두면 뭔가 좀 더 어디 쓸만한 데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가지는 데에는 사실 이제 많은 것들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 이해관계가 다르게 어떤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많이 싫어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 여론과 완전히 상반되게 행동하는 경우는 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역시 그분은 굉장히 실제로 알 수 그랬죠.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네. 움직였던 거고, 대체로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여론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지지층, 자신이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지지층의 생각을 미리 이제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까지 예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잘 읽을 수 있다면 세상이 그러니까 정치적 결정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고 또 맥락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방송에서는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실 하나하나 짚어주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여론조사 굉장히 많잖아요. 네. 보면 막 이거는 막 이렇고 보면 막 국힘 후보가 이만큼이라고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막 들쭉날쭉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여론조사만 좀 보게 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뭐가 실제로 진짜 리얼 여론인지 좀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볼 때는? 저도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개, 하나하나의 여론조사만 봐서는 저도 사실은 그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데 여론조사마다 수치가 다른 것이 그 여론조사가 다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마다 이제 오차가 발생하는 거고 그 오차에는 여론조사가 전수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표본 오차가 있고 그다음에 표본 오차와 다르게 또 여론조사 기관마다의 조사 방법에 대한 거라던가 아니면 아까 또 말씀드렸던 질문의 순서도 있었죠. 그리고 질문의 문구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조사 시간대 그리고 뭐 여러 가지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할 때 이분이 받기까지 이 전화를 15초까지 대기를 할까 20초까지 대기를 할까 이런 것까지 굉장히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조사기관의 노하우에 갈려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오차와 편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차와 편향을 만약에 걷어내고 실제로 여론을 볼 수 있다면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 홍보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오차와 편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것들을 제외한 실제 여론을 분석해주는 사이트를 저희가 서비스를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STI에서 제공하는 예측 63 대선이라는 사이트에서 실제로 그 결과를 보시고 또 이제 그 여러 조사 결과들이 다양하게 이제 망라돼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측 63 대선이라는 이제 사이트를 지금 STI에서 우리 네, 제가 개발했습니다. 네네. 훌륭합니다. 광고예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면 또 어쨌든 여러 여론조사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분석하고. 나온 여론조사들 중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대결 문항은 모두 포함해서 그 분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에 이게 보기가 너무 좋겠네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요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어. 이거 방송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지지도가 이제 실선이 나오고 그 주변으로 약간 퍼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 이 점들이 여론조사 각 개별 여론조사의 값들입니다. 이 점들이. 그래서 보면 이제 파란 점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빨간 점은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고 그다음에 노란 점은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고 회색 점은 기타와 무응답을 모두 합친 값입니다. 이렇게 점으로 찍히고요. 이렇게 점으로 찍힌 여론조사들이 있고 이것들 사이에서 오차와 편향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선으로 만든 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게 실제 지지율일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아, 너무 이 맞습니다. 선에서 벗어나서 떨어져 있는 건 좀 약간 신뢰도가 약간 떨어진다. 그럴 수 있죠. 어. 네. 왜냐하면 그 보이거든요. 네. 점들이 주변에 퍼져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어. 그거는 어디 여론조사인지는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진 않네요. 네, 그래프에서 바로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아, 다만 그렇죠. 이제 저희가 어떤 여론조사를 모든 여론조사 목록이 있는 그런 음. 그 메뉴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찾을 수는 있으십니다. 아, 대충 이날에 이렇게 튀어 있는 여론조사는 얘 거구만. 뭐 이런 거는 알 수 있지만 여기서 네네.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진 않고 네네. 굉장히 재밌긴 하네요.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나요? 네가 찾아보라고. 이렇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다잖아. 사이트 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일 시키시는 거지. 개별적으로.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는 네. 거지. 앞으로 뭐 매주 오실 거니까 천천히 아, 네. 물어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 뭐 너무 재밌었고요. 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눈으로 보면서 하니까 또 설명을 또 이렇게 또 다 들으면서 하니까 한결도 재밌네요. 대선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시사콜콜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민중의 소리 사이트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 갑자기 사이트 얘기하다가 민중의 소리 저희 사이트도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민중의 소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